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철원 DMZ 최전방. 그날 밤,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건 도망친 흔적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남겨진 건 단 2가지. 텅 빈 기름통 하나, 그리고 선글라스 한쪽. 이 청년은 앞길이 보장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버리고 20m 댐 아래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단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왜였을까요? 그 선택의 순간, 이 청년의 손에 쥐어진 단 하나,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딱 22살이었어요. 한창 혈기왕성하고 무서울 것 없던 시절이었죠. 북한에서 운전병 하사라고 하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짐작이 가십니까? 봉사차라고 부르는 낡은 트럭 운전대를 잡고요, 평양의 화려한 거리부터 국경지대 험한 산길까지 제 집 안방처럼 누비고 다녔습니다. 북한에선 기름이 곧 돈이고 권력이에요. 제가 트럭을 몰고 마을을 지나가면요, 반 매던 사람들이 허리를 펴고 다들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저 강호 동무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인 줄 알았습니다. 수령님만 믿고 따르면 앞길이 탄탄대로라고요. 그게 이 세상의 전부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제 고향은 철원 민통선 근처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겨울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 닥치고요, 여름이면 한탄강이 무섭게 불어나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고향은 참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떼면요, 구수한 나무 타는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옥수수 뻥튀기 기계가 펑 터지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던 그 정겨운 곳이었어요. 저희 집은 흙벽에 볏짚을 얹은 아주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늘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겨울이면 방바닥 한쪽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아랫목을 뜨겁게 달궈주셨는데요. 밖에서 꽁꽁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요, 그 따뜻한 이불 밑에 손을 쑥 집어넣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북한 난방이 참 큰 문제였거든요. 연탄은 구경하기 힘들고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하는데 그것마저 나라에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제가 휴가 나오는 날이면요, 어디서 구했는지 마른 장작을 아껴뒀다가 방을 절절 끓게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휴가 때마다 장마당에 들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손가락 과자를 샀습니다. 길쭉한 과자를 손가락에 끼워 먹는 옛날 과자 같은 건데요. 어머니는 그걸 아껴서 장식장에 넣어두셨어요. 이웃이 오면 꺼내들고 자랑하셨죠. 우리 강호가 평양에서 사온 귀한 과자다. 제가 아끼지 말고 드세요라고 하면요, 어머니는 허허 웃으시며 제 거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이면에는요, 차디찬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평양 거리는 번쩍거리고 화려했지만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내려온 지방의 현실은 참혹했어요.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요, 장마당 물가는 자고 나면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쌀 한 대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늘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 뒤편에 몰래 식량을 싣고 가는 간부들, 그 배부른 모습을 볼 때면 속이 뒤틀렸어요. 강호 동무, 오늘 기름 좀 남은 거 없어? 나 좀 급해서 그래. 상급 간부들은 늘 저를 은밀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기름을 빼돌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죄책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알게 됐어요. 그 기름을 조금씩 팔아야요, 어머니께 쌀이라도 한 봉지 더 사드릴 수 있다는 걸. 북한에선 이걸 기름 빼기라고 하는데요, 걸리면 수용소 감인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운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끝도 없는 장거리 주행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저 멀리 청진까지 며칠 밤낮을 좁은 운전석에서 자며 버텨야 했어요. 북한 도로는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요. 덜컹거리는 건 기본이고요. 비라도 오면 온통 진흙탕이 되어 차가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삽들고 내려서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쓴 채 구덩이를 팠죠.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어느 날은 엔진이 고장나서 시골 길가에 멈춰 선 적이 있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엔진을 만지고 있는데요.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누런 옥수수 한 알을 건네더군요. 군인 동무, 고생이 많네. 이거라도 씹으면서 하라고. 그 노인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서요. 마치 가뭄든 논바닥 같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대접받는 제 모습이 그 순간 왜 그렇게 부끄럽고 미안하던지 옥수수를 씹는데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지켜야 한다고 배운 인민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는 게 죽기보다 무서웠어요. 그저 내 일을 묵묵히 하고 사고만 안 치면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일요일이면 광장에 모여 지루한 사상 교육을 받고요. 장군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 노래를 목청껏 불렀어요. 옆집 이웃이 뭘 먹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감시하는 세상이었는데요. 그게 도덕이고 질서라고 배웠으니 마치 동네 이장님이 집안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것처럼 숨 쉴 틈 없는 감시 속에서도 그게 평화인 줄 알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굳건했던 제 믿음에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정말 우연한 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고 전방 국경지대를 지나던 그날이었습니다. 길과 풀숲 사이로 믿기지 않는 물건 하나가 바람에 팔랑거리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번들번들하고 보들보들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차를 멈췄어요. 사방을 살폈습니다.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숨어서 감시하는 보위부원이 있지는 않은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이런 물건을 줍는 것만으로도요. 온 가족이 수용소에 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은 이미 그 종이를 집어 들고 있었습니다. 급히 품속 깊이 찔러 넣었어요. 가슴팍에 닿은 그 종이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제 심장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트럭 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어요.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했지만요. 바람 소리 하나에도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품속에서 꺼내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걸 뼛속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인민들은 강냉이 죽도 못 먹어 뼈만 남았는데 인민을 위해 쪽잠만 주무신다는 분은 왜 저렇게 배가 나오셨습니까? 뒤통수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배 나온 분을 직접 봤거든요. 간부들 얼굴도 봤습니다. 하나같이 기름기가 좔좔 흘렀어요. 정작 우리 어머니는요. 하루 한 끼 챙기기도 힘들어 얼굴에 핏기가 없는데 그 당연한 의문을 저는 왜 한 번도 품지 못했을까요? 전쟁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땐요. 남조선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귀가 따갑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삐라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먼저 때린 놈이 3일 만에 수도를 뺏기는 전쟁이 역사에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동네 애들 싸움도요. 먼저 때린 놈이 밀고 내려가기 마련인데 우리가 먼저 쳐들어갔으니 3일 만에 서울까지 밀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남조선이 쳐들어왔다고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 순간 제가 평생 배워온 역사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외웠던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쌓인 벽돌이 하나씩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줄이 가슴을 찔렀어요. 고향 땅 동포 여러분, 올해 설날엔 떡국은 드셨습니까? 남조선 형제들은 여러분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픕니다. 적이라고만 배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따뜻한 말로. 비를 맞았는데도 잉크 하나 안 번진 그 종이, 만져보니 어찌나 보들보들한지 우리 교과서 종이와는 비교도 안 됐어요. 남조선은 종이 한 장도 이렇게 잘 만드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껐습니다. 트럭 밑 어둠 속에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휴가를 받아 고향 집에 내려갔습니다. 강호야, 왔니? 어머니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매캐한 가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이 깊어져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모습으로 누워 계셨어요. 눈은 푹 들어가고 광대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손가락 과자도 이제는 씹을 힘조차 없으셨죠. 저는 기름 판 돈으로 의사에게 약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당에서 배급해준 귀한 결핵약이라고 했어요. 장군님의 은혜가 담긴 약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각혈만 더 심해지셨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그 약 알맹이를 하나 집어 입에 넣어봤어요. 달콤했습니다. 약이 달콤할 리가 없잖아요. 다시 씹어봤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었어요. 밀가루에 설탕을 섞은 가짜였습니다. 당에서 인민들에게 배급한다는 그 귀한 결핵약이 사실은 눈속임용 가루였던 겁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엄마를 살리는 약이야? 벽을 치며 오열했어요. 제가 고위 간부들을 태우고 다닐 때 그들은 남조선에서 들여온 진짜 약을 먹었거든요. 비싼 비타민도 챙겨 먹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당에 충성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우리 어머니께는 밀가루, 가루를 준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나라가 할 짓입니까? 그날 밤, 저는 잠든 어머니 손을 잡고 밤새 울었어요. 어머니 손은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요. 이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조국이 과연 내 어머니를 지켜주고 있는 건가?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강호야,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르면 된다. 저는 속으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믿어온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질까봐, 그 말이 혹시라도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어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울 때마다 저는 품속에 숨긴 그 삐라를 다시 한번 만져봤어요. 떡국은 드셨나요? 그 말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거기 가면 진짜 약이 있을 거야. 우리 엄마도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배불리 드실 수 있을 거야. 부대로 돌아가는 길, 내 눈에 비친 북한의 풍경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찬양 일색인 선전 문구들이 구역질 나는 거짓말로 보였어요.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걷는 인민들의 뒷모습이 노예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 경비병이 차를 세웠어요. 평소 같으면 농담을 주고받을 동료였는데 그날은 그 동료의 총구가 왜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던지 품속에 숨긴 삐라가 들통날까봐 제 머릿속 가득 찬 이 불손한 생각이 들킬까봐 침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너덜너덜한 트럭 엔진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느냐, 아니면 사선을 넘어서라도 기적을 찾아오느냐. 차창 밖으로 비가 무섭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 빗줄기 속에 제 인생을 건 도박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제 손 안에 아직 그 삐라가 있었습니다. 접어서 품속 깊이 다시 찔러 넣었어요. 이제 이 종이 한 장이 제 나침반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뜨면 막사 천장이 저를 짓눌렀어요. 뒤척이다 뒤척이다. 결국 새벽 3시에 일어나 연병장을 걸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몰라보게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동료 하나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호야, 들었냐? 이번에 복무 기간이 3년 더 연장됐다네. 순간 발이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3년이요. 이미 10년 가까이 청춘을 다 갈아 넣었는데 거기서 3년을 더 하라니요. 이건 그냥 여기서 평생 썩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아들이라는 놈은 군복에 갇혀서 엄마 약한 알 못 구해다 주는 처지라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부모가 아픈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 심정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법이거든요. 저는 상관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집에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마지막 길이라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 상관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의자에 등을 기대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강호 하사, 지금 당이 위기인데 개인 사정으로 부대를 비우겠다는 건가? 자네 사상이 의심스럽군. 기가 막히더군요. 죽어가는 어머니를 보러 가겠다는 부하에게 사상을 운운하다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충성심이 완전히 조각났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구나. 여긴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저는 결국 몰래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타령이나 마찬가지였죠. 잡히면 총살인 걸 알면서도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진흙탕 길을 구르고 넘어지며 도착한 집에서 본 풍경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방 안은 냉골이었고요. 연기조차 나지 않는 아궁이는 죽음의 문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달려오더니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강호야, 보위부에서 나와서 내가 가져온 물건들 다 뒤져갔어. 너 조심해야 한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보위부에서 제가 삐라를 주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집을 샅샅이 뒤진 거였어요. 다행히 삐라는 부대에 숨겨뒀지만 그놈들은 어머니가 아픈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픈 어머니를 겁박하며 제가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캐물었다는 겁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어머니의 야윈 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제 뺨을 만지셨어요. 강호야, 도망쳐라. 여기 있다간 너까지 죽는다. 본인 목숨보다 아들 걱정이 먼저셨던 겁니다. 그 마른 손길이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부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탈주범으로 쫓기면 계획을 실행할 수 없으니까요. 어머니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좋은 약 구해올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사실은 목숨을 건 도박을 하러 가는 거였는데 말이죠. 부대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보위부원들이 저를 쳐다볼 때마다 내 속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건 아닌지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탈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건 돈이었습니다. 기름을 아주 조금씩 빼돌려 장마당에 팔았어요. 그 돈으로 군의관을 매수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며칠 입원해야겠습니다. 군의관은 남조선 담배 냄새를 맡더니 금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감시가 덜한 병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어요.
부대 보안원이 제 관물대를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모아둔 돈과 탈출 경로를 적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보안원의 손길이 점점 제가 숨겨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 죽는 건가요? 아직 약도 못 구했는데. 땀방울이 턱끝까지 맺혀 떨어지려는 순간 저 멀리서 트럭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보안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속으로는 미친 듯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보안원이 저를 직접 불렀습니다. 강호하사, 요즘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자네 혹시 삐라 본 적 있나? 그 말 한마디에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최대한 태연하게 웃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혹시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까? 오히려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안원이 한참을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제 얼굴에 뭔가 쓰여 있는 건 아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려고 발가락에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알겠네. 조심하게. 보안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가 문 밖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제야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살았구나. 하지만 이건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일기예보에서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시야가 가려지고 경비병들이 비를 피해 실내로 숨어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하늘이 저를 돕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낡은 선글라스 하나, 어머니 손수건 하나, 그리고 그 삐라 한 장. 이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병원 뒷담을 넘기 직전 저는 북쪽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간다. 꼭 살아서 돌아올게. 빗줄기가 제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춥지 않았어요. 가슴속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보안원이 문 밖으로 사라지고 나서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습니다.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시간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동료들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시끄럽다고 투덜댔을 텐데, 그날은 그 소리가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아무 걱정 없이 자고 있구나. 저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호야, 각오해라.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탈북이라는 게 말이 쉽지요. 사실 이건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저처럼 최전방에서 운전하던 놈은요. 일거수일투족이 보위부 감시망에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자병법을 수천 번 되뇌었어요. 적을 속이려면 나 자신부터 속여야 한다. 이 원칙 하나만 붙들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건 역시 돈이었어요. 북한에선 돈이 없으면 귀신도 못 부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관리하던 트럭 기름통부터 살폈습니다. 국가의 자산이지만요. 내 어머니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밤마다 남들 몰래 트럭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요. 기름을 아주 조금씩 빼냈습니다. 티가 안 날 정도로만. 찔끔찔끔 모은 그 기름이 커다란 통으로 3통이나 나오더군요. 그 기름을 장마당 암거래꾼에게 넘길 때요.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말입니다. 강호 동무, 이거 걸리면 총살감인 거 알지? 거래꾼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저는 그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약값이 급해서 그럽니다. 제발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손에 쥐게 된 묵직한 지폐 뭉치, 그게 제 목숨값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돈을 마련했으니 다음은 감시망 탈출이었습니다. 부대에 있으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인원 점검을 하니까요. 도저히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 입원 작전을 짰습니다. 기름판 돈 일부와 남조선 담배 한 보루를 챙겨서요. 군의관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돈뭉치와 향긋한 담배 냄새를 맡더니 금세 눈빛이 유해지더군요. 군의관님, 제가 요즘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집니다.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곤 합니다. 엄살을 좀 섞어서 말하니까요. 군의관이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며 씩 웃더라고요. 강호하사, 요즘 고생이 많았구먼. 심장에 좀 무리가 간 것 같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야겠어. 그렇게 저는 심장 이상이라는 가짜 병명을 얻어냈습니다. 부대 밖군 병원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금선탈각이라는 겁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날아가듯 저는 군대라는 껍데기를 병원에 남겨두고 진짜 자유를 찾아갈 준비를 마친 겁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한시도 쉬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환자처럼 누워 있었지만요. 머릿속으로는 철원 전방의 지형 지물을 하나하나 복기했습니다. 어디에 초소가 있고 어느 길목에 지뢰가 많이 묻혀 있는지 운전하면서 눈에 익혀뒀던 것들을 전부 끄집어냈어요. 특히 저는 물길에 집중했습니다. 땅 위를 걷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거든요. 발 하나 잘못 디디면 지뢰가 터져서 형체도 못 찾는 게 DMZ입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난다면요. 그 물살을 타고 내려가는 게 지뢰를 피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통신병 동료에게 담배 몇 갑을 찔러주며 물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떻게 된다더냐. 동료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강호 동무, 이번 장마는 장난이 아닐세. 호우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비가 쏟아질 거라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저를 돕는 것 같았어요. 비 오는 날이 왜 기회인지 아십니까? 북한 군인들은 군복이 딱 한 벌뿐이에요. 비에 젖으면 다음 날 입을 옷이 없으니까요. 상관이고 부하고 할 것 없이 비 피하기 바빠서 경계가 아주 엉망이 됩니다. 바로 그 틈을 노려야 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 고향 하늘을 오래 바라봤어요. 북쪽 하늘은 그날따라 유독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궁이 앞에서 웃던 어머니, 손가락 과자를 장식장에 넣어두던 어머니, 그 야윈 손으로 제 뺨을 만지던 어머니. 엄마, 이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 남조선 가서 진짜 약 사서 엄마 모시러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제발 살아만 계세요. 차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안 가면 영영 기회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군대 보내던 날 손에 쥐어주신 겁니다. 강호야, 이거 항상 가지고 다녀라. 어디 가든 이 엄마 생각해라. 그 말씀이 귓가에 선했어요. 손수건을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빳빳한 군복을 벗어 던지는 순간 제 안에 뭔가 단단하게 결심이 굳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공화국 하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구하러 지옥 불길로 뛰어드는 그냥 한 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선글라스도 챙겼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남쪽으로 넘어간 게 알려지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그날로 끝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귀순하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약속된 장소에서 택시 기사를 기다렸습니다. 미리 암호처럼 연락해뒀던 택시 기사가 전조등을 끄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올라타니 기사가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더군요. 강호 동무, 이 미친 날씨에 전방까지 가겠다고요?
제정신이요? 이거 죽으러 가는 길 아니오? 저는 대답 대신 빳빳한 돈뭉치를 기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기사는 돈을 확인하더니 입을 꾹 다물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트럭을 몰고 다니던 그 길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되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요? 기사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민통선 초소 200m 전이요. 여기서 내리시오. 저는 조용히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혼자 초소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몸을 낮추고 초소 불빛이 닿지 않는 쪽으로 우회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초소 안으로 숨어드는 게 보였어요. 역시나였습니다. 이 빛 속에 누가 밖에 나와 있겠습니까? 저는 잡풀 사이로 몸을 납작하게 엎드려 기었어요. 무릎이 진흙 속으로 푹푹 빠졌지만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그 빛이 제 발끝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딱 5초였습니다. 그 5초가 5년처럼 느껴졌어요. 빛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초소를 돌아 나온 곳에서 기사가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기사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1개 넘었소. 하나 더 남았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얼마 더 달리지 않아 기사가 다시 속도를 줄였습니다. GOP 초소요. 여기가 마지막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발밑으로 작은 물소리가 들렸어요. 냇물이었습니다. 비를 머금은 작은 개울이 제법 거세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물소리를 나침반 삼아 초소 불빛 반대편으로 몸을 낮추고 움직였습니다. GOP 초소는 민통선보다 경계가 훨씬 삼엄했어요. 경비병이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초소 안에 있고 한 명은 밖에서 우산을 쓰고 서 있었어요. 이건 민통선처럼 쉽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냇물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무릎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물 속으로 천천히 발을 담갔습니다.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 냇물을 따라 초소 아래쪽으로 우회하면 경비병 눈에 띄지 않고 지나칠 수 있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밑에 뭔가 미끄러운 게 밟혔습니다. 순간 몸이 휘청거렸어요. 물소리가 철썩하고 났습니다. 그 짧은 소리에 경비병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물속으로 몸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귀까지 물에 잠겼어요. 차가운 물이 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경비병이 손전등을 들어 물 쪽을 비췄어요. 불빛이 수면 위를 훑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20초, 30초, 배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비병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돌멩이 떨어진 소리겠지. 발소리가 초소 안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물 밖으로 내밀었어요. 숨을 들이마시는데 온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공포감이 한꺼번에 밀려온 겁니다. 냇물을 건너 초소 아래쪽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약속 장소로 나오니 기사가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문을 여는 순간 기사가 저를 보더니 말없이 수건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창밖을 봤어요. 저 앞에 이제 진짜 DMZ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여기까지요. 더는 못 가오. 저는 남은 돈을 전부 기사 손에 쥐어줬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딱 한마디만 했어요. 고맙습니다. 기사는 아무 대답도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그 붉은 후미등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됐다는 걸 실감했어요. 사방이 어둠이었습니다. 빗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어요. 저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딱 3시간이다. 3시간 안에 넘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사라지게 된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불어난 강가를 향해 뛰었어요. 소용돌이 치는 강물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땅을 밟으면 지뢰를 밟아 죽지만 물에 떠내려가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시커먼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커먼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일 먼저 느껴진 건 차가움이 아니었어요. 온몸을 짓누르는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강물은 이미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불어난 물살이 제 발을 낚아채듯 잡아당겼습니다. 머리 위로 내리꽂히는 빗줄기가 시야를 완전히 가렸어요. 귀청을 때리는 천둥 소리는 보위부 놈들이 제 뒤통수에 총을 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시커먼 물속으로 몸을 맡겼습니다. 제가 왜 이 위험천만한 강물을 택했는지 아십니까? 철원 DMZ는 땅 위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지옥이에요. 발바닥 밑에 얼마나 많은 지뢰가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마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강물이 불어나면요. 거센 물살이 지뢰를 휩쓸어 가거나 적어도 제가 땅을 밟지 않고 떠내려갈 수 있거든요. 땅을 밟으면 내 몸도 못 찾지만 물에 뜨면 살 길이 열린다. 저는 이 역설적인 진리 하나를 믿고 제 목숨을 소용돌이 치는 흙탕물에 내던진 겁니다. 강물은 상상 이상으로 무자비했어요. 물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셌습니다. 그 속도는 제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였어요. 흙탕물 속에 섞여 내려오는 나무 뿌리와 쓰레기 더미들이 제 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어깨가 바위에 쾅 하고 부딪힐 때마다 뼈가 가루가 되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목소리가 이 빗소리를 뚫고 초소 경비병 귀에 들어갈까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어요. 강호야, 여기서 정신 놓으면 그대로 익사다. 엄마 약 사야지. 엄마 모시러 다시 와야지. 저는 속으로 이 말을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주문처럼 외웠어요. 저 멀리 북한군 초소의 서치라이트가 번뜩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날카로운 빗줄기가 수면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물속 깊이 자맥질을 했어요. 흙탕물이라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저를 살리는 방패가 됐습니다. 놈들 눈에도 시커먼 물속의 저는 그저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서치라이트가 한 번, 두 번, 세 번 훑고 지나갔어요. 세 번째 빛이 제 머리카락 바로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빛이 멀어졌어요. 저는 다시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허파에 공기를 가득 채우고 다시 물살에 몸을 맡겼어요. 얼마나 떠내려왔을까요? 갑자기 물소리가 소름 끼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거친 강물 소리였다면 이제는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본능이 뇌리 속에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위험하다.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눈앞에 나타난 건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던 거대한 인공댐이었습니다. 높이가 좋기 20m는 되어 보였어요. 그 댐 위에서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귀에 소리가 들렸어요. 저 뒤쪽에서 북한군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서치라이트가 다시 켜졌어요. 이번엔 제 몸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뒤에는 총구, 앞에는 20m 낭떠러지. 잡히면 공개 처형이었어요. 뛰어내리면 기적이 일어나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품속을 더듬었어요. 어머니의 낡은 손수건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좀 지켜주세요. 아들이 진짜 약 사서 가야 합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소용돌이 속으로 제 몸을 던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붕 뜨는 순간 제 20여 년 인생의 모든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궁이 앞에서 끓여주시던 어머니의 강냉이 죽 냄새, 트럭을 몰고 누비던 평양의 밤거리,
삐라 속에서 본 그 따뜻한 남조선의 풍경들, 그리고 곧이어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운 어둠이 저를 덮쳤습니다. 수압이 제 가슴팍을 짓눌렀어요. 소용돌이가 제 다리를 잡아채 밑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물속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어요. 허우적거릴 때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시커먼 물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제 손을 아주 강하게 잡아당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호야, 살아야 한다. 어서 정신 차려라.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그 환청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수면을 향해 발차기를 했어요. 허파가 터지기 직전, 마침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제 입에서 본능적인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커흐, 살았다, 살았어.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댐 아래 강가 진흙더미 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온몸은 바위와 나무에 긁혀 상처투성이었고요. 입고 있던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걸레짝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1초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사선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물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지뢰가 떠내려간 수로를 따라 한 걸음씩 남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하늘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부처님, 우리 조상님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나쁜 짓 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엄마 살릴 약 한 봉지 구하러 가는 겁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제 얼굴을 사정없이 타고 흘러내렸어요. 배는 고프고 몸은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가슴 속에 품은 그 뜨거운 마음이 제 유일한 체온 유지 장치였습니다. 가시넝쿨이 제 살갗을 파고들고 진흙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를 수십 번.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 멀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삐라에서만 봤던 그 노란 불빛이었어요. 북한의 차가운 촛불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진흙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철책을 향해 짐승처럼 기어갔어요. 손톱은 이미 다 깨져서 피가 흘렀고 무릎은 다 까졌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빛을 향해, 저 희망을 향해 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어요. 드디어 제 눈앞에 남조선의 철책이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녹슬고 끊어진 철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견고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철책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귀순하러 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가늘게 떨렸어요. 힘이 빠져 바닥으로 주저앉으려는 찰나 저 멀리서 강력한 서치라이트 하나가 제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눈이 부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정신을 집중해 품속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벅벅거리는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의 무겁고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3시간의 사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제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여러 개의 총구가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밀려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 진짜 약 살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말을 내뱉으며 정신을 잃듯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제 몸을 감싸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남조선 군인들이었습니다. 정신을 잃듯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뺨이 닿는 게 느껴졌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어요. 저 멀리서 군화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제 몸 위로 강렬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들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총구 여러 개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한밤중에 DMZ를 넘어온 정체불명의 놈이 멀쩡해 보일 리가 없잖아요. 간첩이다. 확보해. 군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제 팔이 뒤로 꺾였어요. 귀순하러 왔습니다. 저 간첩 아닙니다. 제가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군인 하나가 제 얼굴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선글라스를 벗기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거 벗기지 마십시오. 제발요. 이거 벗기면 우리 엄마가 죽습니다. 군인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선글라스가 제 얼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차가운 밧줄이 손목을 조여들었어요. 그리고 검은 천이 제 눈을 덮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한 어둠으로 바뀌었어요. 누군가 제 팔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거칠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채로 어딘가로 옮겨졌어요. 차에 태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엄마한테 약을 줘야 한다. 여기서 다 말해버리면 영영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차가 멈추고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가린 천이 벗겨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하얀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두 번째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또 입을 다물었어요. 탈북자입니까? 공작원입니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사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대고 신분을 밝히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 보호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어머니한테 약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이대로 나만에 눌러앉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거기 계셨거든요. 말을 안 하면 간첩으로 처리됩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간첩이라도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약만 전해드릴 수 있다면. 조사관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 혼자 그 하얀 방에 남겨졌어요. 손목에 밧줄은 풀려 있었지만 어디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톱이 다 깨지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손마디마다 긁힌 상처가 가득했어요. 이 손으로 강물을 헤쳤구나. 이 손으로 철책을 잡았구나. 멍하니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아까와는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조사관이었어요. 그는 들어오자마자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초코파이 2개였어요. 일단 드세요. 말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 목소리가 참 조용했어요.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다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초코파이를 집어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달콤한 초콜릿이 입안에 퍼지고 복신한 빵 속에 하얀 것이 혀끝에서 녹아내렸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먹던 딱딱한 강정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우유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어요. 꽁꽁 얼어붙었던 속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사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힘들었겠네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말했어요. 북에 가족이 있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딱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막으려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관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까? 저는 그 말에 굳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왜 입을 닫고 있었는지, 어떻게 단번에 꿰뚫어 봤을까요? 조사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강호 씨,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이름을 말한 적이 없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어머니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이 탈북한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어머니는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강호 씨가 돌아간다고 해서 어머니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돈을 벌면 어머니께 약을 보낼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전할 수는 없어도 살릴 수는 있어요. 조사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3시간의 사투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그 하얀 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그게 전부였어요. 한동안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조사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북한에서 10년 넘게 군복을 입으면서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저는 아기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다 쏟아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정말 살아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사관이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칼칼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조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아까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려주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호입니다. 북한처럼 부대 운전병 하사 귀순하러 왔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습니다. 강호 씨.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북한에선 겨울에 세수 한번 하려면 꽁꽁 언 얼음을 깨서 물을 데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손잡이만 돌리면 뜨거운 물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따뜻한 물에 얼굴을 묻었어요. 제 몸에 박혀있던 북한의 가난과 고통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 따뜻한 물로 씻겨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씻는 내내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찬물에 손 담가 빨래하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지셨는데 말이죠. 그날 밤 나라에서 마련해준 방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북한에선 늘 보초병 발소리에 가슴 졸이며 살았는데 여기선 그 소음마저도 자유의 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조사관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살릴 수는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래, 강호야. 여기서 돈을 벌자. 어머니, 약을 보내자. 반드시 살리자.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틈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봤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천장이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가벼웠습니다. 어젯밤 그 눈물 덕분인지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 거친 것 같았어요. 조사가 며칠 더 이어졌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탈북 경위와 부대 정보를 물었어요. 저는 아는 것들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도 했어요. 가짜 약 이야기도 했습니다. 삐라 이야기도 했어요. 조사관들은 받아 적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게 참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취조라는 건요.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고함을 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말을 들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제가 간 곳은 하나원이었어요.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박힌 주민등록증을 받았어요. 그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이제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됐구나. 자꾸만 카드를 쓰다듬게 되더라고요. 하나원 생활은 참 신기한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를 당황하게 만든 건 ATM기였어요. 벽에 붙은 기계 앞에 서서 카드를 넣으면 돈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요. 저는 기계 안에 사람이 숨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기계는 내 돈을 어디서 가져오는 건가? 기계 뒤편을 한참이나 살폈던 기억이 나요. 엘리베이터는 또 어떻고요? 좁은 방에 들어갔더니 문이 닫히고 순식간에 높은 층으로 저를 데려다 주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선 높은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무릎이 다 닳았는데 여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목적지에 보내주니 세상 참 좋아졌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편리함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우리 엄마, 다리도 아픈데 이런 엘리베이터 한 번만 타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걸 봐도 늘 결론은 어머니였어요. 하나원 교육 중에 가장 큰 충격은 대형 마트 견학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들, 끝도 없이 이어진 고기 진열대, 사시사철 넘쳐나는 과일들, 북한에선 명절에도 구경하기 힘든 것들이 거기선 그냥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이게 다 진짜입니까? 혹시 손님들 보여주려고 만든 전시품 아닙니까? 제가 하도 의심하니까 선생님이 사과 하나를 집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데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아, 삐라에 적힌 말이 다 사실이었구나. 그런데 그 달콤함이 제게는 가시처럼 따가웠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도 강냉이 죽 한 그릇 못 드시고 계실 텐데 마트에 가득 찬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죄책감이 되어 다가왔어요. 하나원에서 가장 열심히 배운 건 돈 버는 법이었습니다. 남한에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말이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나가서 어머니 약값을 벌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성공해야 엄마를 살릴 수 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엄마는 영영 못 본다. 그 생각에 밤마다 남들 몰래 공부했어요. 남한 말투도 연습했습니다. 기카지 대신 그래요라고 말하는 게 처음엔 어찌나 쑥스럽던지요. 혓바닥이 꼬여서 혼자 거울 보고 수천 번은 연습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드디어 사회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거대한 서울 하늘 아래 저는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자동차는 어찌나 쌩쌩 달리는지 길 건너는 것도 무서워서 횡단보도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 말투는 또 왜 그렇게 빠르고 어려운 말들이 많은지요. 강호 씨, 이거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식당 아주머니 말씀에 서비스가 뭡니까? 라고 되물었다가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선 이렇게 웃어도 잡혀가지 않는구나. 그게 오히려 신기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직장에서 만난 반장님은 제 서툰 솜씨를 보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강호 씨,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천천히 해봐. 그 따뜻한 격려가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몰래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 여기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핏줄이구나. 그걸 느낄 때마다 제 외로움은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빳빳한 지폐가 가득 든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북한에서 10년군 복무하며 받은 돈을 다 합쳐도 이 봉투 한 장보다 못할 겁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가장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약국이었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약사님께 제 사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북한에 계시는데 폐결핵이 심하십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약으로 다 주세요. 약사님이 제 눈빛을 보시더니 안쓰러운 표정으로 약을 한 보따리 챙겨주셨어요. 저는 그 약통들을 가슴에 꼭 껴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약 샀어. 가짜 약 아니고 진짜 약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약 보따리를 내려다보는데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약은 샀는데 이걸 어떻게 북한으로 보낸다는 말인가요? 직접 갈 수도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편지를 쓸 수도 없었어요. 그냥 여기 앉아서 이 약이 녹슬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건가? 그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원에서 알게 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강호 씨, 혹시 브로커라고 들어봤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쪽에 연락책이 있는데요. 돈이 꽤 들긴 하지만 약이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중간에 뭔가 잘못되면 약이 사라질 수도 있고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머니는 그냥 거기서 그대로 계시는 거니까요.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모아둔 돈을 전부 꺼냈습니다. 브로커 비용이었어요. 그 돈을 내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브로커는 중국 쪽 연락책에게 연락했습니다. 연락책은 북한 국경 근처에서 중국 휴대폰을 가진 북한 주민을 찾았어요. 그 주민이 직접 어머니를 찾아가서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약도 같은 경로로 넘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밤 창밖에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받으셨어요? 약 받으셨어요? 대답이 없는 하늘에 대고 그냥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은 텔레비전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철원 부대 근처 마을 모습이었어요. 낡은 집들, 굶주린 아이들. 그 화면을 보는데 숨이 막혔어요. 저 어딘가에 우리 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나만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미안해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엄마,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있어서 미안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보름이 지났어요. 그때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호 씨, 소식이 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연락책한테 확인했는데요. 목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아직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답니다. 중간에 연락이 끊겼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군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약이 어머니 손에 닿았는지 아니면 중간 어딘가에서 사라진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북쪽 하늘은 그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받으셨어요? 대답이 없는 하늘에 대고 그냥 중얼거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기다림이 DMZ를 건너던 그 3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엄마,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아들이 여기서 열심히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살아만 계세요. 하나원을 졸업하고 나라에서 마련해준 작은 임대 아파트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이었습니다. 비록 방 한 칸의 작은 거실이 전부인 소박한 집이었지만 제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열쇠가 제 겁니다. 이 문이 제 겁니다. 북한에선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불을 다 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북한에선 전기가 귀해서 불 한 번 켜는 것도 죄 짓는 기분이었거든요. 여기선 스위치만 누르면 대낮처럼 환해지니까요. 그 환한 불빛 아래 앉아 있으니 비로소 제가 사선을 넘어온 게 꿈이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빛 속에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늘 보초병 발소리에 가슴 졸이며 살았는데 여기선 그 소음마저도 자유의 노래처럼 느껴졌어요. 남한 생활은 하루하루가 배움이었습니다. 말투도 달랐고 음식 맛도 달랐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도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저한테는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자유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무엇보다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이 평범한 일상들이 제게는 매일매일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별 생각 없이 과자 코너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발이 멈췄어요. 진열대 한쪽에 길쭉한 과자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 과자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뻗어 그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바스락거리는 봉지 소리가 어릴 때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과자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제가 휴가 때마다 사갔던 그 과자인데 아끼고 아껴서 장식장에 넣어두시곤 했잖아요. 이웃이 오면 꺼내들고 자랑하셨죠. 우리 강호가 평양에서 사온 귀한 과자다. 저는 그 봉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들었어요. 마트 천장의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직 거기 계시죠? 아직 살아 계시죠? 약이 전달됐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소식이 끊겼거든요. 브로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어머니가 그 약을 손에 쥐셨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저는 그 손가락 과자를 계산대에 올려놨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지를 열었어요. 과자 하나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끼워 먹던 것처럼 한 입 베어 무는데 달콤하고 바삭한 맛이 혀끝에 퍼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엄마, 나 지금 손가락 과자 먹고 있어요. 엄마 생각나서 샀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저는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요즘도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서 제가 이 남한 땅에서 번 돈으로 직접 차를 몰고 고향집 앞마당까지 달려가는 꿈을 꿉니다. 트렁크 가득 약을 싣고 손가락 과자도 한 보따리 싣고 엄마, 아들 왔어. 그 말 한마디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선을 넘고 있을 제 동포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북녘 땅에서 오늘도 버티고 있을 우리 이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누리는 이 자유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저는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청년이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 같은 사람들에겐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시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언젠가 통일된 고향 땅에서 손가락 과자 한 봉지 들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꼭 뵙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